욕구 수준이 높을수록 쾌감도 크다. 내내 혁명, 하루야 마시기요, 반광식 옮김. 내내 혁명, 욕구 수준이 높을수록 쾌감도 크다. 현대 사회에서 5번째 단계의 욕구까지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3번째 단계의 욕구인 소속감과 사랑에 대한 욕구까지 도달하는 사람은 많지만 대부분 여기에서 멈추거나 아니면 4번째 욕구인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에서 멈추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뇌의 활동, 특히 뇌내모르핀은 인간에게 5번째 욕구, 즉 자기 실현의 욕구까지 달성하기 위해 도전하라고 촉구한다. 자기 실현, 악한 자기 실현, 선한 자기 실현. 이 부분은 이 책을 읽고 나서 자신의 뇌를 유용하게 활용하려고 시도할 여러분에게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할 것이다. 자기 실현의 욕구라고 하면은 왠지 깨달음의 경지와 같은 생각이 들어 너무 어려운 일이다, 혹은 나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안 돼도 상관없다 라며 겁부터 집어먹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다. 뇌내모르핀은 자기 실현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 최고의 기쁨이며 동시에 항상 마르지 않는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열쇠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여러 욕구가 병렬적으로 놓여 있으며 서로 상치되는 관계에 있다고 오해해 왔다. 그러나 욕구는 나름대로 단계가 있는 법이다. 욕구는 나름대로 단계가 있다. 단계 차례대로 어떤 인간이든 식욕과 성욕을 가지고 있다. 또한 권력욕과 명예욕도 있다. 남을 위해 봉사하거나 자신을 바르게 성장시켜야 한다는 숭고한 차원의 욕구도 있다. 그러나 인간 욕구의 상당 부분은 숭고한 차원의 욕구가 아닌 저차원적 욕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낮은 수준에서 만족하기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욕구로 자신을 끌어올리는 것은 극히 바람직한 일이나 낮은 차원의 욕구를 추구할 때 만족도나 쾌감의 정도가 훨씬 높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방심하면 우리 인간은 끝도 없이 낮은 차원으로 곤두박질치게 된다는 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욕구 단계 이동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최근의 뇌내모르핀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러한 일반적인 견해가 잘못된 것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인간은 병렬적으로 나열된 욕구 가운데서 몇 개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마슬로가 말한 대로 욕구는 낮은 차원에서 높은 쪽으로 단계적으로 이동하는 것이며 욕구 수준이 높아질수록 뇌내모르핀이 많이 분비되며 그만큼 쾌감도 커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를 거쳐 높은 수준의 욕구에 도달하면 인간은 좀처럼 병에 걸리지 않고 행복한 마음으로 오래 살 수 있게 된다. 바르고 훌륭하게 살아가는 사람,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은 항상 젊고 건강하게 질병 없이 오래 살 수 있다는 사실이 뇌내모르핀 연구를 통해 증명된 것이다. 이것을 물질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인체는 호메오스타. 그렇군요. 인체는 호메오스타. 높은 단계로 올라가면 갈수록 쾌감도가 커지고, 그런 쾌감도가 커지면 커지는 만큼 건강을 누릴 수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호메오시스, 항상성, 생체의 항상 상태라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항상성이라고 하는 조정 시스템이 바로 이것인데, 추우면 피부에 숨구멍이 수축하여 체열의 발산을 막고, 더우면 숨구멍을 열어 땀을 흘려 체온의 상승을 막아주는 등의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 호메오스타시스는
호메오스타시스라는 메커니즘은 인간 신체 곳곳에 분포되어 있으며 이것으로 인해 인간은 환경에 적응하게 된다. 그런데 호르몬 역시 이 같은 메커니즘의 적용을 받는다. 노르아드레날린이나 아드레날린이 나오면 반드시 그것을 억제하는 세로토닌 호르몬이자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네거티브 피드백, 한쪽이 많아지면 그것을 억제하는 현상이라고 부르고 있다. 전기난로에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있어 과열을 방지하는 것과 비슷한 장치가 인간의 육체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뇌내 모르핀에도 역시 이러한 억제 물질이 작용한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예외 현상이 있다. 인간의 뇌 가운데서 가장 진화된 전두연합야가 자극을 받아 뇌내 모르핀이 분비될 경우에 한해서는 이 네거티브 피드백이 작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뇌내 모르핀은 아무런 장애 없이 얼마든지 분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 대단한 건데요. 약을 통해서 하는 것은 한도가 있고 또 부작용이 있지만 이렇게 인간은 스스로의 쾌감 엔돌핀을 통해서는 무한한 뇌내 모르핀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인데, 대뇌 심피질의 세 가지 기능, 운동야, 두정엽, 감각야, 전두연합야, 후두엽, 소뇌, 측두엽, 대뇌 번영계, 운동신경, 감각신경. 이것은 자, 억제 물질이 반드시 분비된다는 네거티브 피드백의 원리가 어째서 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가? 유감스럽게도 이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아니,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다라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다. 어쨌든 나는 인간이 가장 진보된 뇌를 사용하여 어떤 일을 할 때 베타 엔돌핀이 아무런 제한 없이 분비되어 점점 기분이 좋아지는 현상은 그런 세계를 지향하라는 조물주의의 메시지라고 해석하고 싶다. 성욕이나 식욕에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식욕이 충족되지 않으면 배고픔을 채우려는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지만 일단 배가 부르면 만사가 귀찮고 음식을 쳐다보기도 싫어진다. 성욕 역시 강한 욕구 가운데 하나지만 충족되면 그것으로 끝이다. 또한 이런 욕구는 너무 집착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따르는 공통점이 있다. 과식은 비만과 성인병을 유발시키고 과도한 섹스는 활성산소를 발생하는 요인이 되어 생명을 단축시킨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는 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반면에 너무 집착하면 반드시 마이너스로 작용한다. 네거티브 피드백은 바로 그런 결과를 막기 위한 장치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이 사회와 이웃을 위해 살아가며 상위 뇌를 활용하면 아무런 제지도 없고 부작용도 없다. 아니, 뇌내 모르핀이 더 많이 분비되어 기분을 최고로 만들어준다. 나는 이 같은 생리 현상 속에서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려는 창조주의 강한 의지를 느낀다. 마슬로 박사는 고차원적인 자기 실현의 욕구를 달성한 사람들이 느끼는 최고의 정신적인 상태를 지고경험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뇌에서 베타 엔돌핀을 끊임없이 분비하는 상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뇌를 잘 활용하면 누구나 지고경험의 세계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약이 되는 것과 독이 되는 것. 외부 자극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든 이것은 단순한 추상적인 사고에 지나지 않으므로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사람들은 흔히 단지 생각만 그렇게 했을 뿐인데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인간은 아무 한계 없이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사고할 수 있다는 잘못된 견해에서 비롯된 착각이다. 하지만 내가 활동하고 판단하는 사고의 결과물은
모두 물질화되어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 생각하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 이 같은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가까운 예로 공부라는 행위는 뇌에서 상당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다. 싫다 혹은 좋다고 생각하는데도 기본적인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뇌가 에너지를 사용할 때는 POMC라는 단백질 분해 현상이 반드시 일어난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사고할 때와 부정적으로 사고할 때의 단백질 분해 방법은 서로 다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것은 하나의 시련이다, 좋은 경험이다 라고 받아들이면 단백질이 부신피질 호르몬과 베타 엔돌핀으로 분해된다. 부신피질 호르몬은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베타 엔돌핀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작용을 한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베타 엔돌핀과 신체적인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부신피질이 분비되지만 부정적으로 사고하는 경우에는 신기하게도 베타 엔돌핀이나 부신피질이 전혀 다른 물질로 변한다. 노르아드레날린과 아드레날린이 바로 그것인데 이 물질 자체도 독성 물질이지만 이 물질로 인해 더욱 강한 독성 물질인 활성산소가 발생한다. 이제 여러분도 외부의 어떤 이렇게 인간의 생각, 마음먹기에 따라서 호르몬 자체가 이렇게 틀려질 수가 있다. 그래서 안티적이고 부정적이고 거짓적이고 진실하지 않고 그렇다면은 얼마나 동물질인 노르아드레날린 이런 동물질이 자꾸만 나오기 때문에 몸은 서서히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네요. 스트레스, 핵산, 기억하고 DNA 핵산, 전구 단백질, 부신피질 정식인자, 이렇게 해서 보조인자, 신체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엔돌핀, 정신적인 스트레스 해소하고 면역 기능을 만들고 면역 약물의 내성. 이 참 대단한 설명인데 항체 단백질 항원 이 설명이 호르몬 해명된 합성 메커니즘이라 면역 기능은 항체 단백질 항원을 만들고 약물로 하면은 약물 대사 좀 어렵네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설명을 자, 마이너스 발생을 하는 것이 얼마나 건강에 해가 되는지 충분히 이해했으리라 믿는다. 스트레스라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따라 뇌의 생성 물질이 상이하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 두기 바란다. 플러스 발생을 하여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인체에 좋은 약으로 작용하는 물질이 체내에 생성되지만 마이너스 발생을 하여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약 대신에 독으로 작용하는 물질이 생성된다. 인간의 사고는 습관의 지배를 받는 경향이 있다. 플러스 발생을 하는 사람은 매사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마이너스 발생을 하는 사람은 매사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쉽다. 그러므로 동일한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본인의 컨트롤 능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가령 지갑에 있는 돈을 세어보고 이것밖에 남지 않았다라고도 아니 아직 이만큼이나 남았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쪽으로 생각을 하든 지갑에 들어있는 돈의 액수 즉 현실 상황 그 자체는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자칫하면 마이너스 발생을 하기 쉽다. 긍정적으로 사고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한 통계적으로 70에서 80%는 마이너스 발생을 하게 된다고 한다. 사람은 신기하게도 이 생각을 자꾸만 부정적이고 마이너스적인 발상이 70% 80% 자연적으로 나타난다 이 말인데 그러면 이게 20% 30%를 내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다면 아주 성공적인 마인드가 되겠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내용이네요. 자, 이것은
안정을 바라는 본능적인 사고 태도 마슬로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뇌내모르핀의 효과를 알고 난 지금부터라도 뇌살을 플러스 발상으로 수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곧 당신의 건강과 진정한 행복을 보장해주는 최고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호르몬은 뇌 안의 정보 전달자. 뇌는 호르몬 덩어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뇌는 신경 덩어리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신경세포로 가득 찬 뇌는 전기회로처럼 얽히고 설켜 있으며 세포와 세포를 연결하는 전선 같은 돌기가 뻗쳐 있어 거기에 미약한 전류를 흘려서 뇌의 명령을 전달한다고 이해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뇌는 신경세포가 가득한 전기회로와 전선 같은 돌기만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다. 호르몬이 없으면 뇌는 아무런 활동도 할 수 없다. 신경세포가 전기 배선처럼 얽혀 있다는 것만으로는 신경세포가 어떤 표적세포에 명령을 전달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 없다.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는 틈새가 있기 때문이다. 틈새가 있다. 자, 이렇게 자극을 보내는 신경세포가 쭉 있고 신경세포체와 핵이 있는데 신경세포 수상돌기, 축색돌기, 신경 신호가 쭉쭉 연결되어서 신경 촌말에 가서 자극을 받는 신경세포 억제 또는 촉진이 된다. 신경 전달은 이렇게 세포막 신경 전달 물질이 리셉터 시냅스. 자, 그 틈새를 연결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호르몬의 역할이다. 예를 들어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으로 전부를 쳤다고 하자. 물론 그 내용은 C라는 전보국으로 송신되지만 최종적으로 수신자가 그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우편 배달부가 정보를 전달해 주기 때문이다. 호르몬이 바로 이런 정보 전달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호르몬이란 뇌 안에 있는 정보 전달자이다. 내가 몸 전체에 명령을 보낼 수 있는 것 역시 뇌의 각 부분이 적절한 호르몬을 분비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인체 각 기관에서도 동일한 호르몬이 분비되고 거기에는 정보를 전달받은 세포가 그 명령에 따라서 행동하게 된다. 호르몬은 이처럼 정보 전달자 역할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인간이 생각하거나 행동하거나 느끼는 모든 행위는 호르몬 없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호르몬은 백수십 종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 알려지지 않은 호르몬도 상당히 많다. 그것을 모두 알게 되면 뇌의 메커니즘도 보다 확실하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뇌내모르핀 역시 호르몬의 일종이다. 호르몬은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진다. 뇌내모르핀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분은 도표 6의 우측 상단에 표시되어 있는 티로신이라는 아미노산이다.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기본 요소로서 그 종류는 전부 20종이 있다. 이 중에 8종은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은 이미 학창시절에 배운 기억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복습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 필수 아미노산 8종은 이소류신, 류신, 발린, 리신, 페닐알라닌, 트립토판, 메티오닌, 트리오닌 등이다. 티로신은 체내 합성이 가능한 아미노산으로 나머지 12종 안에 들어있다. 뇌내모르핀은 현재까지 20종 정도가 알려져 있다. 이 중에서 구조식이 가장 간단한 뇌내모르핀은 엔케팔린, 강력한 모르핀과 비슷한 효과를 갖고 있으며 신경 전달 역할을 하는 물질로 티로신을 비롯한 5종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뇌 속의 마약물질, 신경 전달 물질과 마약 각성제와의 관계. 자, 이렇게 도파민, HCH, HOH, 티로신, 쭉쭉쭉쭉, 노르아드레날린, OH, OH, 많고 메탄,
암페타민, 아드레날린, 엔케팔린, 모르핀 이런 호르몬이 있다는 건데, 분자와 구조식이 화학을 공부를 하는 사람은 알겠네요. 자, 티로신은 도표 요구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 가운데 하나인 도파민과 노르아드레날린 그리고 아드레날린의 기본 골격을 이루는 물질이며, 실제로 이러한 물질은 티로신이 중심이 되어 합성된다. 그리고 각 성제로 쓰이는 메탄페타민 이른바 히루뽕과 암페타민도 티로신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하. 이 티로신 구조가 이 마약하고 같은 그런 어떤 구조를 가진다 이 말인데, 좀 더 전문적으로 설명하면 뇌내모르핀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쾌감을 주는 베타 엔돌핀은 티로신을 포함한 아미노산 31종으로 구성된다. 또한 뇌내모르핀에 해당하는 호르몬은 반드시 티로신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티로신이라는 아미노산 분자가 2개 모이면 마약 모르핀이 된다. 이 정도 설명이면 뇌내모르핀과 마약 모르핀이 얼마나 유사한 화학 방정식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티로신이라는 아미노산은 원래 마약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단독으로 존재하면 곧 산화해 버리므로 분자량이 약간 큰 펩티드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베타 엔돌핀의 분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뇌내모르핀에 관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베타 엔돌핀은 아미노산 31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미노산 5종 정도가 각각 다른 단위를 형성하여 서로 상이한 역할을 수행한다. 제일 먼저 발견한 한 단위는 앞에서 말한 뇌내모르핀, 엔케팔린과 동일한 구조로 모르핀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은 알파 헬릭스 구조를 띠고 있어 인체 면역력을 높여주는 부분이다. 그 다음 단위는 베타 엔돌핀을 안정시켜 활력을 잃지 않도록 작용하고 있으며, 그 나머지 부분은 아직 잘 밝혀지지 않았으나 뇌내모르핀을 활동시키는 리셉터, 생물체 내에서 자극을 수용하는 기관, 세포 등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하지만 미국 체스터 대학의 신경생리학 교수 데이비드 펠톤의 뇌와 면역계에 관한 연구 논문에 의하면 이 뇌내모르핀은 뇌의 리셉터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체내 곳곳에 리셉터가 존재하며 사람의 면역체 가운데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백혈구의 일종인 내추럴 킬러 임파구 중의 하나로서 특정한 암세포나 바이러스에 전염된 정상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세포의 표면에도 리셉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는데, 바로 여기에도 뇌내모르핀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엔돌핀이 이렇게 넘치면 뇌내모르핀이 펑펑 터져나온다. 데이비드 펠턴 교수는 뇌 안에서 베타 엔돌핀을 분비하면 내추럴 킬러 세포 활동이 좋아져서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베타 엔돌핀의 분비가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지켜주는 효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또한 최근 의학 잡지에 실린 논문에서 리셉터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많은 세포에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논문이 많다. 특히 정소세포에 많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많이 볼 수 있다. 우리는 이 같은 최근 연구 결과를 통해 뇌내모르핀은 단순히 사고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신체 각 기관의 반응에 밀접하게 관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뇌내모르핀은 몸과 마음을 이어주는 화학물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이처럼 뇌내모르핀은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과거에 대한 기억 등의 정보도 호르몬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베타 엔돌핀 역시 단순히 쾌감을 주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면역력 향상이나 기억력의 강화,
인내력 향상 등에 관여하고 있다. 인간의 사고방식을 단지 생각만 그렇게 했을 뿐인데 라며 간과할 수 없는 이유는 여기에서 설명한 베타 엔돌핀 역할 하나만 보더라도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게다가 뇌내 모르핀에는 뛰어난 진통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것에 근거하여 한의학 침술의 효능도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에서는 예로부터 수술을 할 때 마취약 대신에 침술을 사용했다. 그러나 침술이 어떻게 진통 효과를 내는지는 최근까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그러나 뇌내 모르핀이 발견됨으로써 비로소 동양의학의 침술이 가지고 있는 치료 효과를 물리적으로 해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요. 자, 좋은 호르몬을 방출할 것인가? 나쁜 호르몬을 방출할 것인가? 호르몬을 앞에서 설명한 대로 뇌내 모르핀은 면역력을 높이는 구조식을 갖고 있다. 그런데 말초 호르몬계는 뇌가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뇌에서 면역력을 높이는 호르몬이 나오면 몸 전체의 면역력이 높아지게 된다.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질병이 스트레스와 관련 있다는 사실을 상식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병이라 불리는 질환 가운데 약 70에서 90%는 스트레스가 그 원인이며 특히 성인병은 거의 100%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이다. 몸과 마음은 별개의 존재가 아니며 마음가짐 여하에 따라 체내의 POMC라는 단백질 분해 현상이 상이하게 달라지며 이에 따라 화학 반응도 달라지는 것이다. 가령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라고 생각하면 몸은 점점 나쁜 상태로 변화하고 위험한 상태가 벌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 정말 그런 결과를 맞게 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 병은 마음에서 생겨난다는 옛사람의 격언은 뇌내 모르핀의 물리적 작용을 한마디로 설명하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도표 7이다. 졸업시험을 보는 동안과 시험을 마친 후를 살펴보면 앞서 말한 내추럴 킬러 세포, 즉 NK세포의 활성이 현저하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시험 중에는 면역력이 현격히 떨어진다. 이런 면역력 저하 현상은 시험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생활이나 연애 등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인생의 모든 상황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다. 똑같이 이렇게 적용된다. 정신적 스트레스와 NK세포의 활성, 육체적 스트레스와 NK세포의 활성에 이렇게 졸업시험 등등에서 NK세포가 떨어지고 높아지고 졸업시험 중에서는 뚝 떨어지고 시험 2주간 후에는 쭉 올라가고 달리기 70분 후에는 뭐가? 육체적 스트레스와 NK세포의 활성. 육체적 스트레스가 면역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이 도표 8이다. 학생에게 전력 질주를 시킨 결과 70분 동안 달린 후에는 달리기 전에 비해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NK세포의 활성이 크게 저하되었다. 이것은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싫어하는 사람을 억지로 달리게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도표 7, 8에서 우리는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스트레스가 얼마나 면역력을 저하시키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각 여하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졸업시험을 준비하거나 전력 질주를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을 본인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된다. 졸업시험을 앞두고 합격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하는 것과 이제는 취직도 결정되었으니 시험을 잘못 치르더라도 졸업이야 시켜주겠지 하고 생각하는 것은 결과가 현저히 다르게 나타난다.
이 점에 주의해 주기 바란다. NK세포에는 암세포를 죽이는 효능도 있다. 퍼포린 세포막 안에 구멍을 형성하여 세포를 융해시키게 만드는 단백질이라는 물질을 분비하여 암세포의 구멍을 뚫는데 그 구멍으로 수분과 염분이 들어가면 암세포가 몇 분 안에 죽는다. 도표 9의 과정을 거쳐 NK세포 한 개가 몇 개의 암세포를 파괴시킬 수 있다. 일정한 시간에 암세포를 얼마나 파괴시킬 수 있는가에 따라 활성도를 측정하는데 인체가 가지고 있는 이처럼 강력한 기능은 우리의 마음가짐 여하에 따라 더욱 높일 수도 있고 약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한 우리는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도표와 같이 과립구, NK세포, 골지체, 퍼포린, 암세포를 인식을 하고 접촉을 해서 이렇게 과립은 퍼포린을 방출해서 암세포의 구멍을 낸다. 암세포, 표적세포에 딱 접촉해서 이탈해서 다른 또 암세포를 찾고 이렇게 세포막과 수분 구멍에서 수분과 염분이 유입되어서 죽게 된다. 수분 이내에 죽게 된다. 이렇게 NK세포가 이렇게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NK세포가 아무리 지긋지긋하게 싫더라도 시험을 치르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시험 때마다 싫다 싫어하고 과민 반응을 보이며 불안과 걱정에 휩싸이게 되면 면역력은 계속 떨어지게 된다. 반면에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도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느긋하게 생각하면 면역력이 심하게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사고방식의 차이는 이처럼 인생살이의 상상 이상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미친다. 불안 초조 증세가 있는 사람은 항상 불안과 초조의 스트레스를 느낀다. 그런 사람은 늘 아드레날린의 세계로 빠져들게 된다. 그러나 낙천적인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베타 엔돌핀의 세계에 있을 수가 있다. 긴 안목으로 볼 때 이러한 플러스 발상과 마이너스 발상의 차이는 건강과 인생의 성공, 실패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다양한 부분에 깊게 관여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 사회를 풍미하고 있는 소망 실현 성공 법칙의 기본 원리는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일이 생긴다는 내용이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좋은 생각을 하면 뇌에서 좋은 호르몬이 분비되고 나쁜 생각을 하면 뇌에서 나쁜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내용이 될 것이다. 소망실현 이론에서는 잠재의식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잠재의식은 인간의 상념으로 구체화되어 인생을 결정짓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과학적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마음이란 것을 물질로 해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잠재의식 또는 잠재 능력이 발휘되는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은 추상적일 수밖에 없었다. 마음속으로 좋은 생각을 하면 어째서 실제로 좋은 결과가 나오는가라는 의문에 대한 과학적 설명은 무리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가능해졌다. 좋은 생각을 하면 뇌에서 좋은 호르몬을 분비한다. 그 호르몬은 인간의 기분을 편안하게 하고 의욕을 갖게 할 뿐 아니라 잠재 뇌를 활용시켜 자신도 상상하지 못했던 능력을 발휘하게 만든다. 게다가 견디기 힘든 상황에 딱 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강한 인내력도 길러준다. 이렇게 된다면 자신이 바라는 소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확률은 비약적으로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